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6.3 대통령 선거 오늘까지가 사전투표일입니다. 저녁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은데요.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막바지로 향하는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오늘도 권우문, 홍순원 두 패널들과 함께 지역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BS 라디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됩니다. 잠시 뒤에 두 분 만나 뵙겠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들 추첨 통해서 크레펫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내가 가장 많이 흥얼거리거나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건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을 하고요.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부터 가볍게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흥얼거리거나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우리 권우문, 홍순원 두 박사님은 어떤 노래일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네. 그 부분보다는 어제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네. 순직하신 장병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다고 보고요. 국민 모두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노래는 없고요. 네. 운전할 때 그냥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팝송도 좋고 한데 요즘은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한 번씩 흥얼거릴 때도 어떻게 부르죠? 모르시나요? 맞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음칠해서. 네. 조재즈의 모르시나요를 요즘 네네네. 최애 음악으로 좋아하신다. 좋아합니다. 네. 뭐 가사가 좀 마음에 와닿는 모양이시죠? 많이 와닿고 생김새가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재즈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들 댓글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홍순원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권 박사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요즘 국가가 굉장히 위기 사항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어제 해군 초계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또한 명복을 빕니다.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골목골목 가면 늘 들을 수 있는 그 로고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 선거운동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파트. 신세대 그 누구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수를 기억을 못하면 또 혼이 나는데. 이재명만 기억하시면 네, 됩니다. 이지명이십니까? 네, 요즘 두 분이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어쨌든 두 분의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노래를 정치인답게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말씀 나눠볼 텐데요. 사전 투표가 오늘까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저는 기장에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어제. 네. 국민들께서도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며 그전에 함석헌이라는 그 정치인이 말씀하시길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도 어제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선거 운동하시는 구의원들과 함께 네. 해운대 구청에 가서 음. 투표를 했었고 오늘까지 이제 그 사전 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권리,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면 제대로 된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드는 데 아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 마치고 저희 방송국 인근에 있는 투표장에 가서 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유권자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TV 토론도 모두 끝나고 오늘 사전 투표까지 끝나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투표를 마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거의 전국적으로 한 40% 가깝게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공식 선거운동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나눠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TV 토론 3차 TV 토론이 끝났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차 TV 토론 전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후보들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TV 토론 얘기 좀 해보죠. 어떻게 좀 평가하셨는지. 당연히 저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께서 이번 토론회에 나름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각자 본인의 당 후보들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대선 막판 이제 본투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슈가 그 이번 3차 TV 토론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며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발언의 배경은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과거 여성 비하 게시글을 이준석 후보가 정제된 표현을 인용했는데 해당 발언이 공론화되면서 상당히 파장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2022년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그리고 상습 도박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고 그 공소장에서 한 2억 3천에 대한 불법 도박 자금 및 인터넷 게시 거래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준석 후보 발언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자금 출처 및 조세 포탈 의혹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으며 그 검증을 하고 난 후에 차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 이번 논란은 이재명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덕성과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었고 이는 대선 전국에 상당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홍 박사님은 TV 토론 어떻게 세 차례 지켜보셨습니까? 역대 최악이었다. 최악이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한 존중이나 그리고 또 적어도 내란을 극복하고 또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에 대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토론에서 현재 두 분의 그 보수 후보들께서는 오로지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상대 후보에 대한 악마화 여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2차 토론은 끝까지 지켜봤는데 네. 3차 토론은 그래도 1차, 2차 토론에서 많은 언론이나 또 정치평론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걱정했던 이런 사항들을 좀 배제하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 내가 이런 후보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공약 중심의 정책 중심의 토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도 TV에 앞에 앉았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상대 후보를 악마화하는 이 과정을 보고 저는 40분 정도 보고 아예 밖에 나가서 선거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듯이
참 안타깝다. 이 민생과 경제 회복, 또 내란 극복, 또 정치 복원, 이 문제, 또 외교 복원, 그리고 트럼프 관련 관세 폭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문제는 거의 논쟁의 밖에 있었고 관심 밖에 있었다라는 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네. 정치 분야 토론이기 때문에 저는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뭐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는 말씀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뭐 이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은 있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년 임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말씀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라 보고요. 사실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공적 검증은 당연한 책무이며 국민의 알 권리 또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보수 성향의 두 분이 악마화를 시켰다는 걸 조금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요. 저희도 볼 때는 이제 그 공직자에 대한 이제 대선 후보자로서 가족이나 모든 게 공적인 업무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네.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한 수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보수 후보들을 보면서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지금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을 계속 이제 선동하는 개념처럼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대선이 후보자들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가기 위한 국가적으로 사실 위기라고 하면 위기인데 지금 정치 개혁적인 부분이 이번 기회가 재난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 자당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나름대로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열망적으로 그리고 국민들께 계속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치 개혁이 우선 되려고 하면 우선 내란 사태를 만들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이 먼저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 당의 후보로 나온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수사 중이고 아직도 재판 중이지 않느냐, 그것을 지켜보겠다, 이런 결론은 결국은 윤석열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아직도 내란은 계속된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정치 개혁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이전에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빚어졌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후보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로서는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이 요즘 돌고 있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철저하게 이 가짜 뉴스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 제발 생산이 안 되기를 바라고, 적발이 된다고 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것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정당당한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희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가짜 뉴스 생산을 하는 보수는 별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은 이게 언론이나 모든 이제 그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인터넷도 저도 검색해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있고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꼭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쪽에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도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분명히 사과를 드린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된 나라입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내란이라는 개념 정의를 보면
어떻게 이 지금 할 수 있는 내란 정당 내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이란 걸 폭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쪽이 계속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세우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계속 선동하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지역뿐만 아니라 보수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법부에 결정이 납니다.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권 분리된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이라든지 이 대한 공약들이 좀 어설프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믿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리된 나라다라고 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구 박사님, 예. 이번 선거는 몇 번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란을 일으킨 위헌 세력과 그 다음에 법을 지키고자 하는 호헌 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것을 이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알고 계십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비록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정신과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보수의 입장에서는 바르게 말씀하시고 또 바른 길을 가도록 힘을 모아드려야죠. 근데 그걸 앵무새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 김문수 후보가 받아서 그대로 설명을 하고 연설을 하고 또 그걸 오늘 패널로 나오신 권 박사조차도 똑같은 앵무새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게 건강한 보수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보수가 존재해야 대한민국도 건강해지고 또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네, 저희가 마이크 드릴 테니까요. 자, 6.3 우리 선거일 전 저희 건우문 홍수문의 정치 클래스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2주 정도 저희가 쉬어갈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선 끝나면 두 분도 조금 냉각기를 가지시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이후에 2주 쉬었다가 저희들 다시 만나 뵐 텐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일 전 마지막 방송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서로에게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뭐 두 분 상대방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면서 라디오 방송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선거 운동하신다 홍 박사님께도 수고하신데 1편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프레임은 벗어나지 않고 일관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저 대선에서 보면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 고문이 사실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정권 교체의 절박함을 강조하신 부분인데 그것을 보면 사실은 지금 내란 정당과 지금 그 프레임이 독재 정당으로 가는 그 프레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이제 그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 그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독재라는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 힘을 좀 모아주시면 정치 개혁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꼭 투표를 해주시길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예. 우리 홍순호 박사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 선거가 왜 벌어졌습니까? 윤석열의 불통에 의해서 국회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고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일부 바른 소리도 무시를 했기 때문에 12.3 내란 계엄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의 아바타를 내세우겠다라는 전략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지어 석동현 전 변호사라든지 또는 윤상현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물론 지금은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보면 도대체 누가 봐도 이건 윤석열 아바타를 만들어서 내세운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패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제발 주권자인 국민을 보고 국민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건전한 보수를 향해서 힘을 모아보자 이런 목소리 한 번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로서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여기서 끊고 저희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라디오 방송하고 저희들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는 6월 20일에 다시 저희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끝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담아오셔서 6월 20일 날 다시 만나서 대선 이후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저희가 대선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들 말씀 이어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물러가겠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방송에서 못다 하신 그런 말씀들을 계속 나눠볼 텐데 이 질문을 던지면 계속해서 말씀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부산 공약 관련해서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가 지난 이틀 동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홍순원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의 입장을 좀 전해주시죠. 이게 뭐 공약에 빠졌느니 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던데 당 내부의 생각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전체적인 이재명 후보의 미래 비전에 대한 미래 비전을 담은 공약들, 정책 공약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 즉 회복, 성장 그리고 행복. 이 비전과 또 더불어 15개 정책 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세부 공약으로서 247개 공약을 발표를 책자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더더욱 우리 사회자 질문과 더불어서 부산 지역에도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16개 구군의 지역위원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세부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80개 정도의 지역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네. 부분은 부각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가장 근접한 공약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네.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 해운대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 53사단 이전 관련 네. 이게 100% 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유휴부지를 한 50% 정도 활용을 하자. 한 100만 평 정도 활용 가능한데 여기에다가 첨단 복합 R&D 연구 단지 네. 이걸 조성을 해서 AI라든지 국방 연구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양자 컴퓨터 아주 미래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집적화시켜서 만들어내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문제점인 청년 일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한 2만 개 정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신정부가 들어서면 조속히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첨단 연구복합 단지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돌아오는 해운대 돌아오는 부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80여 개를 발표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부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수부 부산 문제 이전은 다시 국민의힘 쪽에서 또 지난주에 우리 권 박사가 강력하게 부정하는 이유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재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토론에서도 3차 토론에서도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했다고 저는 그걸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뒤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 정확하게 부산 이전, 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 그리고 HMM을 포함한 해운 대기업, 해운대에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네. 해운 관련 대기업들을 부산 본사 이전한다. 이거는 확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말씀드렸듯이 해사법원, 부산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해양대학과 앞으로 목포해양대학이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해양 관련 더더욱 클러스터 조성은 더 진실에 가까운 입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던 16개 구군에 대한 그 대선 공약은 일반 그 지금 현재 그 어째 보면 홍 박사님의 공약처럼 듣기는 부분 같은데 지금 지역에서 그 산재되어 있는 공약들은 어쨌거나 이번에 공약상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제 공약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지역마다 그 당협위원장들과 어떻게 소통에 의해서 가는 것 같은데 기장도 예를 들게 되면 정관성 같은 경우는 계속 놔야 된다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포함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차 토론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중요한 공약 사안 중에서 HMM 이전에 대한 게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논란이 일고 있어서 이번에 제가 한번 그 여쭤보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3차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HMM의 그 본 기업이 어디냐고 이재명 후보한테 물었는데 그때 말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답변을 하시다가 이제 그때 현대상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HMM 이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수부가 완전히 이전될 것이다. HMM도 이전될 것이라는 게 이 제일 큰 부산에서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공약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지도 볼 수 있지만은 숲을 봐야 된다 생각하면 저는 해수부라든지 HMM이라는 이 큰 대기업이 부산으로 이전되는 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공약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전이 언제 정도 되는지를 좀 확정을 시켜주면 부산에 있는 시민들도 그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더 일자리라든지 대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그리고 더 많은 그 긍정적인 이제 부산 시민들의 시각을 바라보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권 박사 말씀하신 HMM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부정적인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약집에 포함이 된 것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약집에는 큰 타이틀에는 HMM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HMM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지배권은 공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 HMM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부산 언론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루었지 않습니까? 공약 삭제됐다. 똑같은 권 박사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일보에서 거론이 됐는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받아서 꼭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걸 HMM 그리고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꼭 부산으로 간다. 그 이유는 부산을
글로벌 해양 수도, 그 다음에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이 반드시 해양 수도가 돼야 된다. 해양 수도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해양수산부는 행정 기능으로서 부산에 안착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 해양물류 대기업인 HMM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부산에 반드시 가게 하겠다라고 재발표를 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국제하고 부산에 있는 우리 지방지에서도 그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HMM과 해수부가 가는 이유가 북극 항로 개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이 따라 들어왔다고 보는데, 이 HMM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은 부산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목소리가 올라갔겠죠, 이재명 후보에게. 그래서 그 후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그 검증된 상태라고 생각해서 이제 발표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이제 말씀을 돌리게 되면 또 이재명 후보가 또 그 공약을 내세운 게 있습니다. 혹시 공공의료원이라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공공의료원을 그때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 한 5개인가 6개 정도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바라보시기에 홍 박사님 좀 그에 대한 공약이 있을 것 같아서. 공동의료원. 공공의료원. 공공의료원. 그러니까 네. 성남 네네. 공공 그 의료원 같은 지금 그 공약 사항으로 이 부분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그래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HMM을 포함한 해양수도 부산, 그리고 해양강국 대한민국, 이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수도권과 대립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방 도시를 강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방법을 그동안에 찾아낸 결과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면 부산 시민이 아닙니다. 17명의 국회의원이 국힘에 존재하죠. 부산에 17명 대 1명입니다. 민주당은 딱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16명의 구청장, 군수, 그 다음에 40명이 넘는 부산시의원, 이분들이 부산 전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부산을 위해서 과연 뭘 했습니까? 2030 엑스포 유치했습니까? 유치 실패를 했으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했습니까? 그 이후에 부산 미래 비전에 대해서 뭘 발표를 했습니까?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그동안에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야권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심지어 해양수도 부산으로 가고자 하는, 그 다음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 거대한 이재명의 비전 자체를 놓고 그것 자체도 지금 말씀이 북극 항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아주 폄하하는 이런 형태는 부산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그런 언사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이 잘 돼야 되는 길에는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17명의 그 힘센 국회의원들 채찍질을 좀 제대로 해서 똑바로 일을 해라. 민주당은 이런 사고와 또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도대체 17명 국회의원들, 부산시장, 구청장, 군수들은, 시의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는 권 박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패널을 공개하지 마세요. 자,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은 대선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이슈화를 시켰던 게 북극 항로였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아니 그때 밑에 일부러 들어있는 아니 잠시만요. 꼭지. 자, 요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왜 내려왔냐에 대한 부분은 북극 항로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려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박영준 시장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이야기 꺼내서 대선급이 아닌 이 부산에 있는 시장이 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그때 홍 박사님이 상당히 흥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흥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좀 미안하지만.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셨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부산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해수부와 HMM을 이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해수부에 관련된 부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세종시에. 그래서 그 부서들 다 이동이 돼야지 서로 유연하게 이 관계가 가까운 데서 움직이는데 해수부와 본청만 가져오고 다른 주변 기관들이 저 세종에 있으면 이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문제고 HMM이라는 이 대형 선박 회사가 매출액도 높은 이 제국 1위인 회사가 부산에 와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보다는 해수부와 이래 해양과 관련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박용진 시장이나 부산에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분명히 강력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17명. 그러니까 또 왜 똑같은 한 이제 명 또 뺍니까? 글로벌 또 이야기 놓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불러드렸던 거는 이제 부산시의 해수부가 들어오냐 HM이 들어오냐는 이제 차후에 부산 시민들이 지켜볼 문제고 이제는 정부가 누가 들어와서 정말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이전을 해서 해양 강국 우리 부산이 되게끔 이제 발전을 시켜주는 말씀은 여야든지 누가 하든지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지만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봤어요. 네. 사실은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이재명 지금 후보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요거는 의료시설에 대한 이걸 만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라져가고 있는 소멸되고 있는 부산 그리고 불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새로운 것은 바로 미래 비전입니다. 그 미래 비전의 중심에 해양강국 대한민국 속에 해양수도 부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산은 미래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네. 자 공공의료는 네. 권 박사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더더욱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료 사태를 만들어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이라고 하는 의대 학생 정원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 부처가 난리가 난 거죠. 이 2,000명을 어떻게 정원을 시킬 거냐. 그래서 오늘날 지금 아직도 이 의료 사태 때문에 아까운 목숨들이 죽어가는 이런 사태에 와 있습니다. 자, 공공의료는 왜 필요합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봉급 주고 대신 시켜놓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이죠. 종. 국민의 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선출직 모두는. 그렇다면 이 공공의료를 우리가 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의료계는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또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던 필수 의료 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필수 의료 부문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죠.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이 전공의들입니다. 이 전공 분야는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대 공부를 해서 나는 정의롭게 외과를 선택을 하고 나는 산부인과를 선택을 했는데 가보니까 공부는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전문의로서 개업을 해보니까 요즘 추세가 피부라든지 그다음에 미용 관련이라든지 성형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 인력인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심장혈관 관련이잖아요. 심장혈관, 심장 막히면 그냥 한 방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사망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다투는 이런 의료이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저출생의 문제로 고민하지만 산모가 위험하고 또 안전한 산모 관리가 되려고 하면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 필수 의료 인력들이 부족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 필수 의료 인력을 우리는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강제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공을 나는 돈 안 되는 흉부외과 안 하겠다. 어려운 흉부외과, 위험한 흉부외과를 내가 왜 선택하겠느냐? 그랬을 때 지도교수가 너 이거 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각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만이라도 필수 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을 전공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행 법이 의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화 좀 하자. 내가 정말로 실수해서 한다고 하면 내 스스로 내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법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이 의료 질서상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면 누가 이 어려운 진료 과목을 선택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법적 질서를 좀 정비해 달라라는 게 의료인들의 요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의료 수가라도 피부과나 안과나 요즘 유행하는 이런 전문 과목을 선택하는 전문의들은 돈을 잘 벌지만 그렇지 않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이 부분을 공공에서 해결을 한다. 그 공공은 공공의료원을 설립을 해서 하자라는 게 이재명의 공약이고 그 또한 저는 100% 찬성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사실 좀 삐삐 돌아온 부분인데 지금 공공의료시설은 삐삐 돌아온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아리티가 된 거예요. 그 의료의대 정원하고 지금 공공의료원하고 개념이 좀 틀리고 지금 의료 정원 문제가 생겼기 그러니까 때문에 전문 과목에 대한 전문 부분이 나타나는 지금 거예요. 전문 과목은 지금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겠죠.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공공의료원 자체는 우리가 의료보험이 수가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은 진료가 되면 치료나 진료가 되면 당연히 의료보험은 지급이 되죠. 의료보험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잠깐만요. 그 이전에 진료 의사가 없고 치료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보험이 아무리 잘 돼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공공이란 말이 어찌 보면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이 공공이란 얘기가 상당히 국민들 귀에는 그 속속 들어올 수 있지만 이 공공이란 이게 맹점이 있어요. 뭐 뜻이냐면 국가에서 운영해가지고 국가에서 월급 주는데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민간에 적용되는 의료보험이나 공공에 적용되는 의료보험은 똑같습니다. 서울 삼성이든 아산이든 그 큰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을 감기라도 그 의료 치료를 받고 나면 그 수가나 공공시 의료시설에서 가서 받는 수가는 똑같아요. 그건 요즘 초등학생도 다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려움이 똑같은 거를 지금 민간에 대한 부분도 공공이에요. 공공의 반대는 뭡니까? 공공의한테 일반 민간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공공의료원이라는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투자를 해주고. 근데 민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분들이 가서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권 박사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성남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자꾸 비교하는 거는
뭐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면 그 구청장 하시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해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곳 보면 제대로 시설이 운영되는 곳이 많이 없어요. 초반에는 투자를 하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나다 보면 그게 계속 재투자가 되지 않고 만들 때는 상당히 좋은 어찌 보면 표가 되고 정말 좋은 수도 있는데 거기 지나고 나면 관리가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자꾸 공공시설이나 공공에 대한 국가에서 운영했던 걸 민간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이 민간 기업도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게 대한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사실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성남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적자를 봤기 때문에 만들지 마자는 개념은 아니에요. 항상 뭐든지 경쟁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이지 그걸 이제 국가에 다시 요 부분을 만들어서 공약에 넣었던 부분에서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의료시설이 왜 만들어져야 되고 필요한지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필수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답으로 드렸고 그다음에 참 아쉬운 게 권 박사님을 비롯해서 국힘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료 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적자냐 흑자냐의 논리가 아닙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맞죠. 잠깐만요. 예.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성남의료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성남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설립이 된 것이죠. 당연히 공공의료원은 흑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흑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나더라도 성남시가 보존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보존을 해줘야 되고 국가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게 공공이라는 의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이 바뀌고 나서 곧바로 재정이 어려워졌다. 그것은 이재명이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의미고 이재명은 국민을 생각하고 성남 시민을 공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우선이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다. 자, 그거를 요거는 지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언어의 도단이고요. 지금 제가 적자냐 흑자냐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공시설 중에 흑자를 내는 곳이 몇 곳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국민인가 민주당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적자냐 흑자냐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도 여기 가장 제가 좀 잠깐 알고 있는 거는 네덜란드에서부터 이 공공의료원 에 대한 부분을 시작했는데 끝내는 네덜란드도 이걸 폐지시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도 있었고 이 부분은 자꾸 국민들의 안정감 모르는 게 국민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 이 정책에 조금 미스가 나는 부분에서 자꾸 국민을 자꾸 끼우는데 저는 이거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국민이 생각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이 필요한 말씀드리잖아요. 것이고 국민이 정치가 필요한 자, 것이죠. 소수를 위해서 다수는 희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소수를 위해서 다수는 무슨 소수를 그러니까 제가 의미합니까? 말씀드린 게 이 공공의료시설이 성남을 자꾸 예를 드는 거는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흑자였다가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 의료는 적자를 보는 건데 적자를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꼭 보면 그 안에 내부적인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뭐 노조나 이네 또 이야기해가지고 똑같은 레파토리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는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권 거지. 박사님. 우리 딱 흑과 백을 주지 마시고요. 권 제가 박사님. 말씀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해운대 구청장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의료 쪽은 전혀 전무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공공의료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들도 공공의료는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공의료는
이건 적자가 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인 뿐 미용이나 그다음에 또 자기 생활 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만큼 생각이 적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진국들도 돈 잘 못 버는 전공 분야는 의사분들도 선택을 많이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바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수년 전부터. 그래서 필수 의료 인력이 없으면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것은 곧바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필수 의료 인력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응급센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개인 종합병원을 마찬가지. 그 종합병원이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119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긴급 의료 환자가 있어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미리 병원에 타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오늘 우리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전공의가 없습니다. 당직 전공의가 없습니다. 이 이유로 심지어 100여 군데를 전화를 돌려서 부산의 환자가 진주 경상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이런 사태, 울산까지 가는 사태, 경북 대구까지 가는 이런 사태, 이거를 알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국민된 시각에서 제대로 보건복지부가 판단을 해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회 서로 논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들 의료계에서 가지고 있는 목소리 제발 경청 좀 하고 그다음에 법 제도 보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결을 해서 국민 생명을 제발 낭비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시다. 게 미국이나 지금 독일 아까 예를 들지만 그건 그냥 일반 선진국의 예를 들겠지만 사실 의료보험이 대한민국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보장보험이라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필요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처럼 일반 개인 4,500만 되는 인구가 일반 병원 가서 의료보험에 적응을 받는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이렇게 만들어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이든 저는 민간 병원이라지만 의료보험이 혜택을 똑같이 받고 있다 보면 그냥 일반 공공이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 개인적 그러면 의료보험도 수가를 못 받으면서 의료보험은 자기가 민간은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인데 의료보험이 혜택 받으면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의 병원은 의료보험이 다 혜택 받기 때문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념보다는 일반 국가적인 의료보험을 다 적용받고 있다. 그럼 공공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병원이 민간이.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자꾸 이제 의사들이 부족해서 하는 거 저도 지금 119를 이야기를 들었게 되면 정말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분 모르겠지만 지금 심각하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급한 응급 환자가 생기면 병원들이 그 받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흘러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전부 다 공공의료시설이 만들어지면 만능으로 간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 과목, 싫어하는 전공 과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이 의료 부분의 비인기 종목을 좀 우리 더 부각할 수 있게끔 우리 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방 쪽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 의사분들이 사실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는 부분이고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태 때문에 지방 병원들이 소멸해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또 예를 들면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병원이 너무 오래되고 의사들도 일반적인 그 낙후된 병원에서 있지 못하니까 떠나고 병원도 문 닫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그렇지 말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해서 제가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 비꼬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야가 아니라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주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지금 한 5개 정도 만드신다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약 사항에 들어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지 알겠습니다. 절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내가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자, 하나 수정해야 됩니다. 간단히 우리나라 네. 예, 네, 네. 지금 현재 의료보험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가 아니고 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 예. 요거 수정을 제가 요 한번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본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된다. 이거는 공공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생명, 이거는 일순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권 박사도 우리는 맞습니다. 바로 사망할 수 있다는 네, 걸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인식하시기 심각한 바랍니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의료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공공 의료원 문제,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 이게 전체적인 의료 정책과 국민 건강하고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논의들도 치열하게 두 분께서 말씀을 나누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의료 문화 정책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열띤 토론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대선 전 마지막 방송을 이쯤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대선 결과를 보고 6월 20일 다시 만나서 말씀 나누고요. 대선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어쨌든 좀 하나 돼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들 대선 이후에 두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